민주의 2.0 대학을 말하다 두 번째 기획입니다. 19회고요. 해방 이후 대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정했고, 춘천교대의 김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과 권력이라는 책 2018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김정희 선생님 소개는 안 해도 충분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책 얘기만 좀 드리면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문화사 영역에 속하는 대학사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재한 상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디딤돌이 될 만한 책을 기획을 해서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내용도 그 말씀에 맞게 아주 자세하게 여러 자료들을 보시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책이 조금 이제 2018년에 나온 책이어서, 이제 현재 얘기는 조금 이제 아직은 이 책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런 말씀도 이제 중간중간에 해주시거나 아니면 토론할 때 말씀을 해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끌 필요 없이 바로 김정희 선생님 모시고 발제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희입니다. 책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대학이 많이 변했는데 다시 이걸로 이제 한다고 해서 다시 또 들여다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서울 교육사 중에 대학사 부분 일부를 제가 쓰고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다시 이제 지져보는 계기가 돼서 동시에 좀 뭔가 10월부터 11월에는 대학사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이제 민주주의 역사라는 걸 책을 쓰고 나니까 다시 이 대학사를 보게 돼서 오늘 좀 재밌는 얘기도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발견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 걸 이번에 발견했으니까 중간에 그 대목이 나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8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말 책을 요약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게 어쨌든 대학사에 관련된 처음 쓴 책이니까 통사로 여기저기서 이제 발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학 권력, 국가 권력, 시장 권력으로 본 대학 100년의 역사. 사실 여기서 권력이라는 이름을 권력 이렇게 썼는데 이때 썼을 때 제가 심오하게 푸코나 이런 걸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이 권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학이라든지 국가 권력만 항상 생각했었는데 이 권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 대학이 갖고 있는 사학 세력, 특히 사학 세력들을 설명하기 좋고, 국가도 이 대학의 이제 자율성이라는 건 고려하자고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힘을 가졌고, 시장도 이제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대학사에 들어온 게 아니고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 권력을 쓰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권력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러면은 그 현실을 보여주는 현상적으로도 이게 딱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썼다고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학자들이 서평을 쓰면서 알아서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대학 교육 보편화의 기준은 대학 진학률 50% 이상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가량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누구나 대학을 다니는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생이라는 말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대학생이라고 속여 사기를 치는 사건들이 신문에 회자되던 시절이 정말 아득하게 느껴진다. 간혹 우리나라 경제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양적 성장만큼 질적 성장도 이루어지는가? 딱 대학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다. 대학이 가파르게 양적 성장을 했는데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나? 1950년대 대학의 처지에서 보면 2018년의 대학은 상점벽해의 태상이다. 그 광속과 같은 변화 덕에 대학이 지나온 100년의 세월 구비굽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잊혀졌다. 우리 눈에는 그저 오늘의 대학만이 보인다. 대학 진학률 70%에 사립대학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국가의 지원이 적어 학생 등록금이 대학 운영의 종잣돈이 되는 현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 대학만의 특징적 현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 국가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동력은 교육으로부터 나왔다.
이들 나라에서는 보통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초등교육과 함께 고급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이 급성장했다. 이러한 고등교육, 즉 대학의 성장을 이끈 주체는 국가 권력이었다. 고등교육의 발달이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을 이끈다는 사울에서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재원을 대학에 투자한 나라들도 있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느꼈는데 아직 이 나라는 어딘지를 못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대학이 국가 재정에 의존하게 되면서 국가 권력은 고등교육의 목적을 정하고 세부적인 대학 기능을 결정하는 대학 교육의 핵심 주체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은 곧 대학의 자율성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낳기도 했다. 해방 후 한국 대학의 걸어온 길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국가 권력이 재정과 함께 부여하는 책무성이 사실상 대학 교육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이 걸어온 길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1945년 이후 본격적인 고등교육이 발전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궤적을 살필 수 있다. 대학 탄생기에는 신생국가처럼 국가 권력이 나서 대학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을 중심으로 대학 권력이 먼저 형성되었다. 1950년대까지 국가 권력이 대학 성립과 운영을 방해하면서 사립대학이 난립했다. 이로 인해 대학의 7, 80%를 사학이 차지하게 되었고 권력 집단화되었다. 사학주도의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에 필요한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학에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가 권력은 재정 지원을 대가로 책무성을 강조하며 대학 교육의 방향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압박했다. 1970년대에는 실험대학 모델을 내세우며 대학 구조 개혁의 방향과 내용까지 국가 권력이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이후 대학 교육이 대중화되고 대학 민주화가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대학 교육 보편화와 함께 강도 높게 추진된 대학 개혁은 대학의 시장화에 초석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지금도 대학 교육의 목표와 대학 운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장 권력이 추구하는 가치와 재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책을 앞에 요약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에 지난번에 강릉 선생님이 이제 하신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대학의 탄생, 사율의 긴 그림자, 엘리트를 양성하는 고등교육은 국가 양성을 위한 보통교육과 함께 국민국가 건설에 있어 인적 동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가 서구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할 무렵, 도쿄대학은 1877년에, 베이징 대학은 1898년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조선 말기 대한제국기를 거치는 동안 조선과 대한제국에서는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가 고종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은 이미 대학을 열었고 20세기 초반에 사실 중국과 일본에는 여자들도 여성 교육도 문호를 개방한 것에 비해서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막느라고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도 빈약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망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고종이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제가 역사학자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입헌군주제를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가고 있었어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을 때, 일본이 이겼을 때, 전제군주가 국가인 청나라가 입헌군주의 국가인 일본에 졌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을 때, 입헌군주의 국가인 일본이 전제군주제 국가인 러시아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지식인들이 입헌군주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제국은 끝까지 전제군주제를 주장하다 망했겠고, 사실 일본은 1889년에 입헌군주제 국가로 갔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1906년쯤에 입헌군주제 국가로 갈 거를 황제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 안 지켜가지고 신해혁명 무너지고 갔지만, 그러니까 1910년 시점에 동아시아에서 전제군주제를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했던 유일한 나라가 사실 대한제국이고, 망국의 절대적인 원인은 그 고종이 제공했다라고 중국의 양치차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거하고도 사실 맥락이 같이 하는 거죠. 망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대학에 관한 관심이 현실화된 것은 1920년대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법제상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자 바로 11월부터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조선인에 의한 사학주도의 대학 설립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굳이 썼느냐. 한국에서 전국 대학 설립의 주도가 나라를 잃게 되면서 관주도가 아니라
조선위에서 어차피 사학이 되는 거잖아요. 사학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인 원산학사도 사학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관납 사월에서 즉각 대응했고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뒤늦게 고등교육의 전당이 마련되었지만 북에서 양성한 엘리트에게 요구된 것은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서의 의무였다. 해방이 되고 일본이 물러났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은 제국 통치의 일환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식민지 대학으로서 운영했다. 하지만 새로운 타자인 미국은 대아시아 정책 혹은 대한정책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대학 교육에 접근했다. 신국가 건설 과정을 주도할 엘리트의 육성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미군정이 1946년에 내놓은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은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 종합대학을 모델로 급조한 것으로 자익교사와 학생의 추출, 나아가 학생 통제에 우선주의를 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었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대학은 자치와 자유의 학문 공동체로 출발하지 않았다.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라는 타자가 그 기원을 열었고, 냉전 시대에 미국이라는 타자가 개조를 주도했다. 그리고 해방 후 대학을 따라다닌 꼬리표는 다름 아닌 친미였다. 미국은 국립인 서울대와 사립인 연세대학, 이화여대, 고려대 등을 선별적으로 택하고 집중적으로 시설 복구와 교원, 재교육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제공했다. 특히 그 재원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재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군의 엘리트를 선발하여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을 의미하는 도미 유학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50년대 얘기인데요. 사학주도 대학 권력의 형성. 1949년 12월 30일에 공포된 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운영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경성대국대학의 교육 목표랑 같다. 하지만 권력이 요구하는 대학은 한약에 달랐다. 미군정 시절부터 조선교육 심의 등에서 활약한 교육 권력으로서의 배경을 바탕으로 사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학 권력은 대체로 서북 출신, 기독교, 미국 유학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대학 교육에서 무엇보다 반공을 강조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이 원조를 통해 대학의 재건을 지원하면서 반공 보루로서 대학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당시 연대 총장이었던 뒤에 나오네요. 이승만 정부가 초이 반공 민주교육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주주의 역사에 자세히 썼습니다. 반공 민주교육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논리 없이 대학 권력으로서 제공된 것이었다. 바로 연세대 총장 백낙주는 민주교육과 함께 공산주의에 대한 총력전으로서 국방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공 이념 구현의 제도적 장점은 학도국단이었다. 학도국단은 준군사조직 형태로 1949년 여수 사건을 팽배해진 학생 통제 분위기 속에서 설립되었다. 반공사상과 군대식 집단 훈련을 통해 학교 내 학생과 자익사상을 근절하고자 하는 야심작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그때 문교부 장관이 안호상이었습니다. 1950년대 대학의 반공적 색채는 두터웠다. 소위 국대한 파동 당시 자익계 교수와 학생들이 척결된 후 제3대 대학 예과부장으로 취임했던 경력의 이순영조차 학생 피라 사건에 휘말려 자익교수로 몰리기도 했다. 그는 그 일을 겪고 대학이 상하탄인 줄 알았더니 가장 비겁하고도 무기력한 멸시의 표적과 같다고 한탄했다. 대학에 대한 간섭과 학원 사찰도 공공연했다. 서울대학의 경우 1958년에 문교부가 법과대학의 황산덕 교수에 대해 박사학위 승인을 보류했고 그 다음 해에 물리과대학의 박양훈 전임 강사에 대해 승진 발령을 내주지 않는 등 사상 문제를 빌미로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 대학 권력이 2년 된 편향성과 함께 도덕 불감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리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해방 직후부터 신국가 건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엘리트 양성해야 될 책무를 떠맡은 것은 관학이 아니라 사학이었다. 미군정이 대학 통제 일환으로 대학 인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달아오른 향양열에 기반한 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사립대학은 1947년 12월 현재 31개 대학 중 23개로 74%를 차지했다. 이후 지금까지 줄곧 사립대학의 수가 국공립을 압도하고 있다. 당시에는 너도 나도 대학 설립이라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만큼 운영이나 제도 면에서 부실한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사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권력은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반공보루로 만들어가는 동시에 대학 설립을 통한 돈벌이에 적극 나섰다. 많은 사립대학들이 설립되면서 해방 당시 8,000명을 넘지 않는 대학생이 1955년에 8만 명에 육박했다. 당시 고려대 총장이던 유진호는 한국전쟁기부터 학생 등록금을 벌이 삼고자 하는 많은 대학이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은 영리사업화하고 학생 정원을 이권화했다고 개탄했다. 대학 다닐 일도 없는 사람에게 학세층을 팔아먹는 일도 성행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은 무계획적으로 농토 혹은 건물과 같은 자산만 있으면
대학을 인가해 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부실재단의 재산을 보호 육성하는 악역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학 설립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등록금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사학이 뒤틀린 전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사학 권력이 모여 집단 세력과를 꾀하며 결성한 것이 바로 전국대학 협의회였다. 백낙준을 회장으로 유진호를 부회장으로 내서 협의회는 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유를 표방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학 개업으로서의 자유를 관철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범했다. 이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승만도 인하대학을 만들었는데 인하대학을 만들 때 하와이에 있는 그 독립운동 관련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만들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 인하대학이 인천하고 하와이에 이제 준말인데 그 만들면서 국무회에서 장관들을 통해서 공무원들 돈을 받았어요. 공무원들 돈을 걷었는데 결국 만들기는 사립대학을 만든 거죠. 예, 국가주도의 대학 교육 시대의 개막. 4.19 직후 많은 대학들이 재단과 총학장, 교수 불신앙과 납부금 인하를 둘러싸고 분규에 휩싸였고 대학 난립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제기되었으나 민주당 정권 역시 무대책의 방임으로 일관했다. 국가 권력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본격적인 대학 정책에 개입한 것은 5.16 군사정권기부터였다. 군사정권은 1961년 9월에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며 먼저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단과대학을 종합대학으로 흡수하고 독일계통학과를 특정대학으로 통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잣대를 들이댔다. 교수의 자격이나 대학의 입학과 졸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학 정비가 절실한 곳은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이었다. 국가 권력은 우선 1963년에 사립대학의 공공성 제고를 표방하며 사립학교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운영난을 겪으며 교원을 대량 해고하고 방학급을 축소하는 데 사태가 발생하자 1년도 못 되어 사립대학 정비를 포기했다. 1960년에는 다시 사립대학을 겨냥하여 야심차게 대학 정원력을 공포했다. 당시 일부 사립대학들이 정원의 청강생에게 등록금을 받아 대단에 유입하거나 교육의 목적에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고 부정 졸업장도 남발하고 있었다. 결국 정원의 학생을 양성화하는 1965년 선행 조치에 이어 마련된 대학 정원령에 따라 대학생 총수는 딱 700명으로 책정되었다. 잇따라 이제 법령을 공포하며 대학 교육에서 국가의 주동성이 점차 강화되었다. 근데 이때 정원의 학생을 받고 이것 때문에 막 갈등했던 대학들은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연대랑 이대예요. 이달리 법령을 공포하며 대학 교육에서 국가의 주도성은 점차 강화되었다. 여기에 근대화라는 절대절명의 국가적 과제를 기여해야 한다는 역할이 대학에 부여되었다. 즉 대학은 국가 발전과 근대화의 강력한 가속기로 자리매김하여 구체적으로 국기, 애국가, 군대, 전기, 항공기, 원자력 병원과 마찬가지로 주권의 필수 도구에 일부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주도의 근대화에 걸맞는 학과의 신설과 인구 변동 도시와 공공행정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가 국가 권력 주도로 추진되면서 대학이 국가 권력이 신유화되는 현상은 더 가속화되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기성의 대학과 문화에 저항한 학생 운동이 확산되면서 대학 개혁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6.8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대 말 우리는 대학 개혁의 화두를 꺼내기에 다름 아닌 정부였다.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외부, 즉 국가로부터의 대학 개혁을 요구받는 관성은 이때부터 체질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대학 참여에 의한 정치적 개혁을 표방하며 먼저 개혁을 위한 기구로 1971년에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다음에 고등교육분과위원회는 실험대학과 대학 특성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실험대학의 경우는 대학 개혁의 선도적 실험대학에 대한 의미와 여건을 갖춘 대학을 선발하여 대학 운영을 실험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실험대학은 미국의 대학 평가 인정제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추진 주체는 해방 후 미국에 유학한 학자들이었다. 실험대학이라는 독특한 실험을 거치며 대학 교육은 미국의 그것과 더 흡사해졌다. 사실 이때 그 평가 기준은 지금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실험대학의 방식의 대학 개혁은 1974년 10개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의 감축, 160학점에서 140학점. 학과별 정원제의 대학별 계열별 정원제로의 전환, 부전공제의 적극적 활용 등 3개 항목의 개혁부도 추진되었다. 계속 복수 전공제, 개설학기제 등이 적용되는 실험이 계속 진행되었다. 근데 1975년 5월 현재 25개 종합대학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실험대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국가주도의 대학 개혁은 곧 대학 교육의 대학 국가 권력
대한 국가 권력의 장악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획일적이고 타율적인 대학 개혁을 주도하면서 대학마다의 특성이나 다양성은 퇴색되어 갔다. 여기서 제가 79년 5월 연대에 한개 교육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시험대학에 참석했지만 전두환 정부에 들어서 모든 대학이 시험대학이 된다. 이게 한국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술지에 대한 그 평가가 나왔을 때 모두가 이제 최고 등급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한국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에서 얘기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 후보지하고 등재 다 등재지가 될 거다. 한국은 결국 이게 어떤 그 목표를 제시하면 다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등재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때도 다 실험작이 된 거예요. 다 국가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종합대학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밌는 얘기 하는 거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제 그 유신 정권의 그 국가에 대한 그 통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아니라서 근데 제가 이번에 찾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볼 문제인데 1976년도 2월 달에 전국의 98개 대학에 1,597명인가의 모든 교수가 재임용을 받았어요. 재임용 심사를 받았어요. 일시에 한 번에. 강명 선생님이 2014년에 쓴 논문에 한 절로 재임용 제도를 쓰는데 교수의 통제 제도다라고 쓰셨는데 그 내용이 그냥 내용이 틀렸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네. 왜냐면은 그 몇 개의 신문을 보셨는데 그 신문을 찾아보면 그걸 선생님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걸 쓰시면 1976년도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 안에서 모든 교수에 대해서 해서 481명인가가 쫓겨났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이건 사실 연구해볼 문제. 왜 교수들이 이 사실을 숨겼을까? 70년대 그 모욕감을 안 느꼈을까? 모든 교수들이 일제히 그 해서 3월 달에 딱 학기 시작할 때 다 잘라버려. 2월 29일 때 9일까지 썼더라고. 2월 28일 다 잘라버려. 그 중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잘린 분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에 박정희 시해되고 나서 12월 초에 유신 때 그 잘린 사람들을 다 복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동요할까봐 다 복직시켜요. 그래서 1980년 1월, 그러니까 1학기에 다 복직을 시켜요. 그리고 학생들 이제 쫓겨난 학생들 다 저기 복학시키고. 근데 이거는 박정희 정부의 그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교수 사회 역사에서 보면 대학생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은 전 세계 누가 할까? 네. 근데 다 말을 들은 거예요. 다 말. 근데 이제 국립대학은 당연히 말을 들었고 사립대학들은 이때 진짜 너무 좋아한 거죠. 왜 좋아했겠어? 사립대학의 비판적인 교수를 잘라버려. 여러 가지 그 기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전파를 해요. 교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생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수 제 임용제가 갖고 있는 일말의 정당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의 연구나 교육에서의 그거로 이제 살아남은 거야, 그 뒤에. 근데 70년대에 그렇게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80년대 딱 되자마자, 80년 되자마자 교수들이 제2명제 폐지를 요구해요. 수명제도 제일 먼저 이제 폐지를 요구했고, 80년에 서울에 본 때.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가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한편의 정당성이 있으니까 교육부는 없앤다고 했다가, 그래도 안 없앤다고 했다가 해서 겨우 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 가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그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저는 그때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정년을 보장한 교수들 그런 제도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한 거야. 네. 거기가 76년이라고. 76년 2월. 네. 2월 달에 이제 이씨 다 해서 3월 달 학교부터 한 거예요. 사실 대사건인데 그걸 아무도 얘기를 하고 해봐도 안 하고 왜 그랬는지 신문에 진짜 자세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논리가 교수에 대해서 부르는 이제 약간의 그 비아냥되는 그게 나왔는데 그게 3T 교수 또는 3태 교수라고 불렀어요. 3T 교수가 뭐냐면 이게 80년 초반까지 나오는데 교수 중에 잘려야 되는 사람은 3T 교수인데 낮에는 테니스 치고 밤에는 텔레비전만 보고 강의는 테이프 하듯이 맨날 똑같은 거 하는 이게 3태 교수고 3T 교수는
삼투교수 있어요, 삼투교수. 뭐냐면, 아침에는 차 마시고, 오후에는 테니스 치고, 밤에는 텔레비만 보고. 네, 이거 삼투교수.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예, 제국 제도의 정당성을 이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연막을 해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수를 받아줄 수 있는 제2명 제도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 교수들은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근데 서울대학에서 당시에는 한한성 교수만 쫓겨났어요. 그걸로. 그러니까는 그 제2명으로 정치적으로. 근데 사립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쫓겨났어요. 재단에 저항했던 사람들 많이 쫓겨났고 정치적으로 쫓겨났던 사람들. 물론 이제 학교를 너무 안 나와가지고 쫓겨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겸업을 했다가 이제 자기가 학교를 내묻어 있고, 예. 그때 그랬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은 좀 우리가 지성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80년 3월에 복직됐다가 예, 80년 3월에, 4월에 3월에. 예, 이래.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누가 되고 안 되는지 체크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제2명제가 교수 통계 제도였다라는 정도만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정말 교수 제2명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그 그림자 계속 있어요. 교수 통제에서 맞는 거 아니냐. 계속 갈등하고. 특히 80년 서울의 봄에서 교수들의 쟁점 중에 하나가 제2명 제도 폐지하라는 거였다. 그러니까 아무런 거 없이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나 이제 정년을 보장했다고 해놓고는 계속 심사를 하게 되니까 기준도 없었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관련에 포섭된 대학을 보면 1980년대 들어 대학 정책은 대체로 박정희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학생운동이 급성장하면서 학원 안정화 대책에 더 주력하는 향상을 보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980년에 5.18 광주항쟁의 민심 수습 차원에서 발표한 730 조치이다. 대학 대입 본고사 폐지, 내신 성적 반영, 졸업 정원제, 대학 정원제 확대 등을 돛자로 한 이 정책은 대학 교육의 본격적인 대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대학 인구는 1981년을 시점으로 1996년에 대학 정원 자율화 조치를 거치면서 꾸준히 팽창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졸정제 문제도 우리가 좀 다시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졸업정원제가 그러니까 전두환이 갑자기 급조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70년대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 재수행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외 학교의 문제가 70년대 말부터 급격히 되는데 학교를 늘리려면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우니까 학교의 그 신입생을 늘리자. 그런데 사립대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등록금으로 자기 운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정부가 약간 주춤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늘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졸업 정원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교육학자들 제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한 이것도 졸업 정원제도 대학에 대한 약간 통제이고 약간 이제 민심 수습 차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전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재수생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교육 경감의 대책으로 이 졸업 정원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픽한 거죠. 전두환 이제 정부가 픽해서 이제 그걸 이제 실시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급조한 것보다는 상당히 여론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대학 팽창에는 대학 신설, 단과대학의 종합대학으로의 승격, 이때 이제 교대가 이제 4년제가 됐는데,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지방분교 설립, 이전제의 방송통신대학과 교육대학의 4년제가, 전문학교의 전문대학 승격, 개방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등의 다른 방식 동원 등 1990년대 들어와서는 입시 부정을 비롯한 각종 사학 비리가 또다시 사회 문제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때는 사학 비리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동국대 총장도 잡혀가, 성인권 총장도 잡혀가. 이때는 사실은 병역 비리와 사학 비리가 이때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죠. 500만 원은 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는 면제. 이게 당시에 룰이었어요. 네. 그럼 똑같이 사학에서는 연대랑 고대는 버스 한 대다라는 게 있었고 교수의 자녀들은 참 신기하게 대학을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재벌가에서는 골프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각 뭐 LG배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재벌가의 그 자녀들이 2, 3세들이 우승을 하면서 체육특기생으로 특히 고대 경영학과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뭐 한보그룹도 시작해가지고 한진그룹 이런 그룹들의 자녀들이 이때 이제
해외 유학이 시작됐는데 그 중에 이제 후계자로 키울 사람들은 국내 대학을 보내고 후계자로 키울 생각이 없는 그 자녀들은 외국 대학에 보내고 이때 정말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학비리 학생 때는 농담이 있었어요. 이 사학비리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벌과 함께 고위명사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 있었어요. 또다시 사회문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대학 현실을 빌미로 국가가 먼저 나서 대학의 시장을 원리에 입각한 생존 전략으로서의 대학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대학 자율화가 대학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대학 구조 개혁의 가이드라인은 역시 국가 권력의 몫이었습니다. 1995년 국민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며 5.3년 교육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에는 학부제, 설립중칙주의, BK21, 의법학 전문대학원, 국립대 법인화 등 당시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까지 국가 권력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학 정책의 골자가 담겨 있었다. 김영삼 정부 이래 대학 교육에서 전면에 시장 논리에 따르면 대학 교육은 오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할 뿐이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대학과 시장 간의 경계를 허물고 나가 대학이 시장 권력에 포섭된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시장 권력의 성장이라는 현상과 함께 대학이 국가로부터 거리두기 실패했던 업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기의 대학 탈출구는 있는가? 이거 책에 있는 거 제가 쓴 거지. 21세기 대학 대중화 시대를 맞아 대학에서 교육과 학문의 공동체라는 본질적 요소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 스스로 자본주의 기업체처럼 자신을 상품화해 시장에 내다 팔고 학생은 소비자로서 권익을 주장하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지식 역시 진리가 아닌 생산과 소비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뿐이다. 이제 대학이 자본과 시장 그리고 경쟁사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대학 상품화를 선도하는 것은 시장 권력이었고 국가 권력은 대학 구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방주했다. 대학 권력은 주체적인 대학 경영에 힘쓰기보다는 재원 마련을 명목으로 국가 권력과 시장 권력을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데 앞장섰다. 대학마다 순위를 매겨 공개하는 대학 평가는 대학 권력, 국가 권력, 시장 권력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한 대학 상품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 의례였다. 결국 대학은 특색 있는 개성과 전통을 포기하고 삼자연대가 내놓는 획일하던 평가 기준 안에 스스로를 맞추는 사회적 개혁에 익숙해져 갔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촛불 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새로 고침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대한민국 호가 가라앉으면서 함께 위기에 빠져든 대학에도 희망의 길이 열릴까? 아닌 것 같죠? 네. 정권 교체의 변화 속에 대학의 위기에 큰 책임 있는 국가 권력, 즉 정부의 대학 권력의 혁신적 전환을 기대해 본다고 제가 쓴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지금 해결이 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학의 공공성 회복에 힘써야 한다. 사립대학을 공영화하고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해방 이후 교육열이 분출하고 급속한 산업화를 겪는 동안 정부는 고등교육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사립대학의 상당 부분을 떠맡겼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딴과 자살을 가진 개인이 불을 쌓는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굳어진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 교육이 지속되면서 사학비리라는 한국식 개념이 탄생했다. 사학비리는 사립대학이 국가를 대신해 고등교육을 책임져온 순기능을 잠식할 만큼 심각했다. 더욱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국가적 공적기구가
사학 비리로 물러난 인사들이 다시 대학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대학의 공공성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오늘날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된 대학 구조 조정을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등교육의 전체 규모를 축소하되 사립의 비중을 줄이고 국공립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사립대학 공영화는 국공립대학과 통합하고 도립 또는 시립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고 공익이사가 운영에 참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길을 통해 가능하다. 사립대학의 공영화가 국공립대학의 확대는 국립의 등록금 부담감을 줄이고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다. 하나도 안 됐죠? 예. 둘째, 대학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가 지방대학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느끼는데 지방에서는 거점 국립대학과 중소 국립대학 간의 양극화는 정말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늘 듣고 있는 지방 교대 교수의 눈으로 볼 때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돈이 몰리고 또한 넘친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재계의 후원 역시 수도권 대학, 특히 명문대학에 몰리면서 교수만이 아닌 학생이 대학으로서 받는 혜택은 이제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더욱이 지방 사립대학의 사정이 지방 중소규모 국립대학보다 더 열악한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학 양극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 구조 조정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나누어 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무시한 채 인류적인 기준으로 구조 조정을 한다면 지방대학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대학의 구조 조정 기준은 지방대학보다 엄격해야 하고 정원 역시 지방대학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많지 않겠지만 그동안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기준으로 구조 조정을 해온 관행에 과감히 벗어나야 된다. 제가 지방대 교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셋째, 대학 특성화를 고용해야 한다.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 포항대,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기술 계통의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으나 종합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서울대학은 1968년에 종합과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연구중심 대학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연구중심 대학으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 교수들이 대부분 서울대 박사가 아니라는 점과 연관이 되어 있다. 미국에 대한 학문의 정석은 대학원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중심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아 왔다. 여기에 서울대 스스로 입학 성적에 따른 대학 서열화의 편승에 안주하면서 연구중심 대학은 유명 무실화에 그치고 말았다. 유명 보호에 그치고 말았다. 대학 서열화에 기대 서울대의 특권 의식은 무모하기 시작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는 도저히 포기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른 시흥 캠퍼스 설립 계획을 둘러싼 논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물론 이게 약간 사기극이었는데 여기 다 말려 들어가기 정말 놀라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학 서열화에 기반을 둔 특권 의식은 서울대만의 일이 아니다. 연구중심 대학으로 전환이 가능한 명문사립대학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대학의 학부의 입학 정원 축소는 수도권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면서 이들 대학으로부터 출발하면 된다. 지방의 경우 거점 중립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삼고 중소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교육중심대학의 기능을 하도록 번역별 대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거점 국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통합하고 사립대학의 공용화를 추진해 번역별로 대학끼리 협의한 뒤 연구와 교육 기능을 서로 나누는 방안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기능에는 기술교육과 평생교육이 포함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국 차원의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화는 대학 서열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었지만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에 있어서 대학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학의 자율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먼저 총장 직선들을 부활시키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기초한 재정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1980년 이후 민주화 시대에 들어와서도 대학의 자율성은 계속해서 억압받았다. 박정희 정부가 국가가 주도하는 최초의 개혁 정책의 실험대학 방안을 내놓다 대학 총장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집단으로 반발했어요. 근데 아련한 기억이에요. 유신 정부 하에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문교부 장관이 해명을 해요. 하지만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오늘에는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문제를 놓고 정부에 따지는 총장을 찾기 어렵다. 대학 스스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부를 상전으로 모셔온 탓이다. 교육부는 자신들이 내용을 정하고 여러 이름을 붙인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내놓고 평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을 자주유지하는 패권으로 군림했다.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기성회의가 폐지되고 대학회계로 이름이 바뀐 뒤에는 그 배분에까지 낱낱이 관여했다. 교육부는 돈을 무기로 대학을 통제하고 대학은 돈을 받고자 교육부에 순응하는 동안 대학의 자율성은 총장 직선제마저 사라지만큼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는 총장 간선제를 강요하는 한편 그나마 대학이 간선제를 통해 선출한 총장 후보마저도 1순위가 아닌 2순위를 임명하거나 후보자 인용과 행적을 문제 삼으며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 목리를 부려 대학 운영에 파행을 불러왔다. 해방 이후 대학 민주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총장 직선제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이건 좀 꽤 됐죠. 예. 고등교육 재원 지원을 교육부의 사업 공모에 응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건설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성하는 일도 쉽게 교육부가 각종 사업을 제시하고 나를 따르는 식으로 대학을 장악하는 방식은 국가주도 추진의 세먼운동과 크게 다를 것 같다. 더욱이 사업 내용은 선진공업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의 교육은 풍요한 물질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생산 인력을 양성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산업 펠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마다 자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을 내놓고 그것을 심사에 지원하고 사후 정보만의 시스템을 갖추면 사업비를 배분하는 고등교육 재정 정책이 불러온 대학의 양극화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기반 시설과 인적 차원이 충실해 훌륭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능력을 갖춘 수도권 명문대학의 재정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 한국 연구재단 심사를 하다 보면 정말 계속 사업을 한 그 명문대학교의 사업 계속 훨씬 훌륭해요. 그런 걸 볼 때도 정말 이 양극화를 극복이 어렵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대학의 위기가 그 탈출구를 논하는 자리에는 늘 교육부 해체론이 등장한다. 교육부가 대학 위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의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대화를 내놓기도 한다. 교육개혁은 5.3일 교육개혁을 이끈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처럼 교육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직속위원회를 꾸려 추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교육부 해체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치 요구는 초중등교육의 개선 대비에 지쳐진 대학개혁의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초중등교육은 직선제 교육감들이 추진한 교육개혁을 통해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부의 통제 속에서 사실상 시장 권력과 국가 권력을 요구하는 타율적인 회의적 개혁에 매달리고 있다. 이제는 초중등 교육의 개혁에 발맞춰 대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꾸렸고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개혁 의지를 담은 직제 계획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대학 개혁이 공공성을 구현하고 자율성을 회복하며 특성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지는 지켜볼 일인데 실패했죠. 정부는 대학 밖에 존재하는 개혁의 주체이다. 불행하게도 100년 전100년의 한국 대학사에서 대학이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라는 고유한 가치를 바라며 안으로부터 자율적 개혁을 모색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 대학은 시대를 앞서 이끌기보다는 대학 국가 시장 권력이 원하는 타율적 개혁에 기대어 보수성과 폐쇄성을 체질하는 형태를 반복해왔다. 자유와 민주를 내걸고 개혁을 추동하려는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대학은 점점 자율성을 잊어버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사립대학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각자 조성의 길을 국공립대학에는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을 강요할 때 대학 안에는 이에 저항하며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변화를 추동해내는 주체가 없었다. 처럼 대학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주체와 동력이 없는 한 정부가 개혁에 나선들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늘날 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외풍에 밀려다니며 자기 방향성을 잃어버린 100년의 개정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 잊어버렸지만 2015년 8월 17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와 대학 민주화를 염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몸을 던졌다.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온한 삶에서 살던 교수사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교수라는 직위를 누리며 갑으로 살던 이들에게 대학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권력에 굴종해 왔던가를 처참하게 보여줬다. 고현철 교수는 1980년대 민주화 경험을 자양분 삼아 지식인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민주화 세대였다. 대학 시절 어영교수 물러나라는 교를 외치며 대학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민주화 세대가 30년이 지난 지금 대학 교수가 되어 총장을 비롯한 여러 보직을 맡고 있다. 그리고 대학 국가 시장 권력에 굴종하며 대학의 자유와 민주화를 거스르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율 배반적인 대학 현실에서 민주화 세력했던 한 교수의 죽음은 사회와 대학에서 민주화와 자유를 이뤄낼 주체이다 지식인으로서의 아직 책무가 끝나지 않았음을 일깨워준다. 이상입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요약이었어요. 바로 네. 양가영 카톨릭대학교 양가영 선생님 네. 토론을 듣고 또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거 하시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양가님. 네, 그리고 그 토론은 잠시 파일 공유로만 올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또 설명을 더 보태신 것들이 있고, 또 새로운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 제가 질문으로 만든 것 중에서 설명을 이미 하신 것도 있어서 정리하면서 있습니다. 발표문 읽겠습니다. 대학과 권력은 한국의 대학이 시작되었던 180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이 식민 권력과 국가 권력 그리고 시장 권력과 맺은 세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기록하고 대학 100년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은 식민 국가 시장 자본 권력으로부터 대학 자유를 박탈당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의 대학은 독선적인 관료제의 치밀한 통제와 기형적으로 비대한 사립학교의 비리, 그리고 모든 것을 추월하는 자본주의 시장 구조로 코드화되었음을 밝힌다. 특히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자본을 근거로 대학을 통제하려 했던 국가 권력과 대학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삼은 자본 외에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용인한 대학 권력을 주목하고 있어 대학의 위태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권력과 자본에 잠식된 대학의 구명을 위해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수도권 지방, 명문대, 중소대학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대학을 차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 구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개혁을 외면하고 거부한 집단으로 대학을 규정하고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요구하며 대학 개혁의 유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도구화하고자 했던 권력에 대한 보편적인 분석에 대한 의문과 공공성과 자율성의 추상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현재의 조국적인 상황과 기술 발달을 반영한 대응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은 그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그 고종 말씀 설명으로 다 설명이 된 거여서 1번의 질문, 그래서 네, 그 책의 서술에서는 오히려 이제 사립이나 외부에서 대학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조선 왕조에서의 노력은 굉장히 없거나 더디거나 이런 것을 서술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더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드렸던 질문인데 네, 고종의 그 네, 전제주의에 대한 그 집착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질문은 조금 바꿔서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 한 가지가 누락됐었는데, 대학이 그렇게 오랫동안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물론 쭉 설명하셨지만은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그 내부적인 특히 이제 내부적인 원인을 정리를 했을 때 조금 더 그 내부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추상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또 이제 미국 유학이 많았던 것도 또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선생님께서도 좀 그 중간에 잠시 지적하셨듯이 미국의 그 연구 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도 미국의 학문적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조금 그 제가 미국의 그 학문 의존 이런 걸 잘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과 함께 한국 대학이 이제 급속도로 미국화된 것도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한국 대학의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 면도 있지만은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개혁의 사각지대로 계속 피해가는 원인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로 주로 제가 정리를 해버렸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유와 미국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로 교수가 되었던 지식인들의 학문적인 근거가 미국에 있었던 것을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 권력의 통치적인 변화의 질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너무 세부적인 사실이 많아서 이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자본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지만은 그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될 때 그 속도 때문에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아진 거로 이해가 되긴 했지만은 그때 우리나라 자본의 어떤 성격에 대한 규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질문은 그래서 그 자본과 정치와 국가 권력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의 정치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와 비교해서 본다면 구분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세 번째는 네. 이것도 이게 같은 2번과 3번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아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특히 사립대학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립 비리라고 이렇게 고유 명사를 쓸 정도로 많은데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다 설명이 된 듯도 하지만은 또 그렇게 이제 과정을 쭉 정리를 했을 때 그래서 결국 무엇이 사립학교를 이렇게 많게 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성과 자율성은 이제 선생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대학 개혁 방안에서 가장 주요한 어떤 가치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공공성과 자율성이 실현됐을 때는 정말 지금의 대학이 어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치일 거라고 엄청 동의를 하면서도 이 공공성과 자율성이 그래도 조금 추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조금 제 질문에 또 비약이 있기도 한데요. 대학의 증명을 위해 제시하신 공공성과 자율성의 추상적인 면이 있어 어떻습니다. 과도한 공공성이 이제 공공립대로 만든다든가 뭐 시립대로 만든다든가 이런 면도 있지만 또 동시에 또 등록금을 낮추는 면도 공공성으로 이제 언급을 하셔가지고 과도한 등록금을 낮추어 확보할 수 있는 공공성은 명문대를 향한 과도한 경쟁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다시 대학이 경제적인 윤택함을 담보할 것이라는 환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학벌이 보장하는 임금의 격차와 연동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직 역사적인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과거의 유학연대와 대학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여쭙습니다. 자율성에 대해서는 스피노자가 자유의 주요한 특성을 능동성과 적극적으로 제시했음을 상기하며 대학 스스로 책임과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쭙습니다. 결국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에서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책임과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거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제도적인 공공성을 마련하고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을 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나가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쭙는데 이것과 함께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학문이나 교육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도 들어서 관련해 학문과 교육을 너무 질문을 크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혹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대학의 문제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여쭙고 싶어서 정리한 건데요. 현재 대학 재정에서 유학생들의 등록금이 갖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처우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 개혁은 이제 유학생 문제를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연결해서 사실 이제 초국적인 상황에 대한 법과 연결해서 정부의 해외 대학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학 개혁의 논의에서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 논의는 학문에 대한 논의일 텐데 해외 대학의 지원은 해외 한국학에 대한 지원이고 근데 지금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해외 한국학에 대한 지원이 국방에서 되고 있지만은 필요하지만 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학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학문에도 헤게모니라는 게 있는데 어쩌면 해외에서 한국학의 헤게모니를 미국 대학들이 잡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대로 쭉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질문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18년에 내신 이후로 너무 많이 변한 AI나 기술 발전 이런 것도 함께 대학 논의에서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기술 발전을 허용하고 교육에 허용하고 어떤 것을 비판해야 될지 그냥 이제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예, 원장님 그런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먼저 얘기하시고 순서대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공이 예. 아니라서 저는 네, 예, 질문이 예, 많이 예. 거치고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아, 네, 네. 선생님 자유롭게. 그리고 아까 생각나는데 이성 선생님 저희 팬이십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제가 그냥 순서대로 얘기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선생님 질문에서 약간 빼먹었는데, 전문학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전문학교 문제가 있는데, 그 일제시대 때의 어쨌든 일본 한국의 대학을 설립할 생각은 이제 관립대학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어떤 교육적인 그런 열망을 일종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학교들 사실 허용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전문학교들이 사실 기반이 돼서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연대고대 이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사실 제가 이제 일제시대 약간 이제 역사학자니까 일제시대를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일제시대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우리가 식민지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민족차별이에요. 호적이 아예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죠. 전문학교는. 늘 차별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불만이 될 수 있죠. 뭐 행동을 표출하든 안 하든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로서. 두 번째 참정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어쨌든 뭐 19년에 민주공화국 나왔을 때 다 이해하고 있듯이 이미 민주주의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식민지 결국 참정권